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었는지 그 순간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여자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외워서 혼자 드나들며 제 화장실을 쓰고 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맛보았습니다. 결혼 32년 차, 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은 작년 초에 정년퇴직을 했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좀 쉬면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이랑 운동도 다니면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흰머리가 보인다며 염색약을 사오더니 욕실에서 혼자 머리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셔츠도 새로 몇 벌 사더니 예전보다 옷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대학 동창들이랑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며 대전이니 대구니 일주일에 서너 번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 2달은 저도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일부러 티 안 내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마트폰을 대하는 남편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고 다니더니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화면을 바로 뒤집어 놓았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저는 화장실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닥에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딸아이는 결혼해서 집을 나간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배수구 주변에 긴 머리카락이 여러 가닥 엉켜 있었습니다. 휴지로 집어들고 무심코 코에 대보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제가 쓰는 꽃향기도 아니고 딸아이가 좋아하던 상큼한 향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누구 우리 집에 왔었어?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었잖아. 그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듯 딱 잘라 말하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차를 청소해 주겠다며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놓고 바닥 매트를 털어내는데 조수석 발밑에서 반짝이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진주 장식이 달린 헤어핀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짧게 잘라 올린 지 몇 년이 됐고 이런 장식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 콘솔을 열어보니 휴지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끝부분에 옅게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화장실의 머리카락과 향수 냄새, 차 안의 헤어핀과 티슈까지 선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남편 명의로 된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문자 인증번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열어보니 낯선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통화한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도 넘었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통화한 기록까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단순한 친구도 아니구나.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한 아내가 되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치졸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제 손으로 확인해 보기로. 월요일 남편이 또 대구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현관문 센서를 검색했습니다. 설치 방법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가격과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고 녹화도 가능한 작은 카메라 2대와 현관문이 열리면 알림이 오는 센서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저는 포장을 뜯고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집 CCTV 설치하는 법 영상을 찾아보며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제 또래 여성들이 직접 설치하는 영상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카메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현관문이랑 거실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관 신발장 위쪽에 숨겨두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손만 뻗으면 닿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현관문에는 문이 열릴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는 센서를 붙였습니다. 설치가 끝난 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 의심이 틀렸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감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마친 지 나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침 친정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틀 정도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와, 난 일정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잘게. 목요일 아침 저는 기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센서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았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급히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현관 카메라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었고 그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단정한 코트에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익숙한 듯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슬리퍼를 건네주었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다 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손으로 남편 어깨를 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저에게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는 따라 일어나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안방 안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문을 닫는 장면까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거실 화면은 텅 비어버렸고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습니다. 2시간 뒤 두 사람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티셔츠를 갈아입은 상태였고 여자는 머리를 한 번 더 묶어 올리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제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고쳤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하루 녹화된 영상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서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침대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베개 한쪽엔 제가 쓰지 않는 파우더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에는 화장 지운 티슈가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세면대에는 긴 머리카락이 다시 몇 가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어머님은 좀 어떠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집에 누구랑 있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혼자였는데. 저는 말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오는 장면부터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 카메라를 달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니까 달았지. 몇 번이나 데려왔어? 내가 없는 사이에 몇 번이나 이 집에 들어왔냐고.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2번 아니, 5번쯤 됐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아니, 후배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 회사에서 힘들다. 집에 가도 혼자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도 모르게 정이 갔어. 저는 피식,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정에 갈 때마다 집에 데려와서 내 침대에서 같이 잤어? 남편은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다 끝냈다. 다시는 안 볼 거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닫고 혼자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끝냈다. 다시는 안 만나 믿어달라.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들고 다른 영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에 돌아오기 이틀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그 여자가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아무렇지 않게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현관 옆 벽에 제가 한때 붙여두었던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려 숫자를 적어 붙여뒀다가 나중에 떼려고 하면서도 깜빡하고 그대로 둔 그 메모였습니다. 다른 날짜 영상을 돌려보니 어느 날 그 여자가 그 구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남편이 알려준 숫자를 외운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 열쇠를 복사해 간 사람이라고.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도 없이 찾아가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 문을 들어갔을 때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끈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 헤어핀, 통화 내역, CCTV 영상, 현관 비밀번호, 혼자 출입한 장면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법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 나와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집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 통화 내역, 문자 내용은 모두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군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황혼 이혼이 요즘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외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분히 증거를 모은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애들 생각도 좀 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애들 생각했으면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지는 않았겠지. 그날 이후 우리는 각 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매달렸습니다. 꽃을 사오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평생 갚겠다. 저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눈을 맞춘 것까지는 나도 사람이라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매일 밥 짓던 이 부엌에, 내가 앉던 이 소파에, 내가 자던 이 침대에 그 여자를 데려온 것, 그건 용서 못해. 재판은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을 때 32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일시적인 일탈이었다.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차분히 준비해간 영상과 문자 캡처, 통화 내역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판결문이 쥐어졌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집 소유권 이전. 도장을 찍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32회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가장 먼저 현관 도어락을 바꿨습니다. 오래된 비밀번호식 도어락을 떼어내고 지문 인식이 되는 새 도어락을 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 문은 제 지문으로만 열립니다. 벽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도 깨끗이 떼어내고 버렸습니다. 안방 침대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매트리스부터 이불, 베개까지 전부 바꿨습니다. 화장실도 수리하면서 타일 색깔까지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싫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도 함께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첫 달은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32회를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지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함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바라며 이런저런 반찬을 해오기도 합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셋이서 황혼 여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 봄에는 일본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가끔 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일찍 내 마음을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최소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이제 제 집은 온전히 제 공간입니다. 누가 찾아오든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줍니다. 더 이상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을 잠그겠다는 건 세상과 담을 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도 배신은 2번 다시 견디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